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한국 노동법 중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죠. 바로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제 보내주신 지류혜 씨 사례들을 보면서 사용자의 지배 개입 문제, 그리고 또 재정 지원 문제, 그중에서도 많이들 헷갈리시는 노조 전임자하고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문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노동조합의 그 자주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또 동시에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 행사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뭐 이런 근본적인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보면서 법조항만으로는 좀 알기 어려운 실제 적용 원칙들, 그 논리를 좀 명확히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원칙을 이해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죠. 그럼 첫 번째 주제, 사용자의 지배 개입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뭐랄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냥 회사가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혹시 문제가 되나요? 지배 개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사용자가 노조의 어떤 조직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할 수 있는데요. 모든 행위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영향력 행사가 다 부당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 핵심은 그 행위가 과연 노조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죠.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아닌지 그 판단이 쉽지는 않겠네요. 예를 들어 회사 안에 노조가 여러 개 있을 때요. 복수 노조 상황 말이죠. 특정 노조하고만 좀 유리하게 합의를 한다거나 이런 건 어떤가요? 여기 338번 사례를 보면 퇴직연금 도입 관련해서 A 노조는 반대하고 B 노조는 찬성했는데 회사가 B 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해도 되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이거 혹시 차별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차이가 생겼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각 노동조합은 다 독립적인 교섭 주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또 합의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해당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A 노조가 조합원 투표로 부결시키고 이 노조는 합의를 했다면 그 결과를 존중해서 B 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는 것, 그건 당 노조의 자율적인 결정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좀 흥미로운 점은 만약에 그 B 노조가 과반수 노조라면요. 그 협약 내용이 이제 다른 비조합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확대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일반적 구성력이라고 하는데 아,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도 협약이 있는 A 노조의 그 결정은 여전히 존중되기 때문에 A 노조 조합원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만큼 노조 간의 자율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군요. 각 노조의 결정이 우선 존중된다는 거군요. 그럼 회사의 어떤 경영상 지시는 어떤가요? 단체 협약에 특정 내용이 있더라도 회사가 우리 경영상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다른 지시를 내릴 수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339번 사례인데 단협에는 조합원이 원하면 대체근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승인 없이는 대체근무 안 된다 이렇게 금지했다면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라는 겁니다. 노무주의권이요? 네, 법원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지시하고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것들은 사용자의 어떤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협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경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 정말 경영난 때문에 대체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면 그런 지시 자체는 정당한 노무지휘권 행사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와, 단협에 있어도요? 네. 다만 이게 특정 노조 활동을 좀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명백하다거나 그런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지배 개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만약 회사가 정말 연장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하지 마라 지시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실제로 근로자가 일하려는 걸 거부한다거나 이런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회사가 그냥 묵시적으로 승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거든요. 와, 단협 조항보다도 회사의 경영 판단이 우선될 수 있다는 이건 좀 놀라운데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단협만 믿고 있기가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회사가 노조 파업 같은 거 할 때요. 이거 불법이다. 업무 복귀 안 하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는 건 어떤가요? 340번 사례인데 이것도 노조 활동 위축시키려는 지배 개입 아닌가요? 사용자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나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부당노동 행위, 즉 지배 개입이 되려면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서 노조의 어떤 의사결정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다거나 아니면 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명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예를 들어서 복귀 안 하면 해고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복귀하면 특별 보너스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위협이나 회유가 동반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소지가 크죠. 네. 하지만 단순히 파업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서 회사의 견해를 밝힌다거나 아니면 지금 회사가 처한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는 수준이라면 설령 그 표현이 좀 강경하게 들릴지라도 그걸 곧바로 부당노동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법원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발언 내용이나 그 당시 상황, 방법 등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결국 균형이 중요하군요. 시설 이용 문제도 이거 복잡한 것 같은데요. 기존 노조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새로 생긴 노조가 우리도 사무실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요. 341번. 근데 기존 노조는 싫다고 하고 회사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노조 사무실 제공 같은 이런 편의 제공은요. 법적으로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노사 간의 합의로 정하는 임의적 교섭사항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회사가 신규 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기존 노조가 단협 같은 걸 통해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회사가 마음대로 야, 너네 뺏어서 저쪽이랑 나눴어 이렇게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특히 교섭 대표 노조, 그러니까 보통 다수 노조죠. 이 교섭 대표 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소수 노조에게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공정대표 의무 정신에 비춰볼 때 노조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어떤 형태로든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간이요? 네, 반드시 똑같이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요. 게시판 문제 34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노조는 전용 폴더를 쓰는데 신생 노조한테는 그냥 일반 게시판 쓰라고 하는 것. 이것도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회사의 어떤 사정이나 노조의 규모 이런 걸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거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아닌지 이거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만 아니면 괜찮다. 참 묘묘한 기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배 개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건 좀 명확해 보이는데 혹시 회사가 특정 노조하고만 예를 들어 신규 노조하고만 비공식적인 협의체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참석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줬다. 344번. 이건 어떤가요? 그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그렇죠. 네. 법에서 정한 노사협의회도 아닌데 임의의 협의체를 특정 노조하고만 만들고 심지어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준다. 이건 명백한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다른 노조와의 관계에서 형평성도 잃고 또 특정 노조를 지원하려는 그런 지배 개입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조건이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배 개입은 결국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의 그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이고 그 판단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문영비 원조, 즉 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2020년에 법이 바뀌면서 좀 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후생자금이나 재해구제기금 아니면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 이런 것 빼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됐었습니다. 네. 약간 독이 된 사과처럼 취급을 했었죠. 그런데 2020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단서 조항이 하나 붙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 원조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죠.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다. 그 위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기준이 좀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냥 회사가 좋은 뜻으로 지원하면 괜찮다 이런 건가요? 물론 의도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법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경위로 지원하게 됐는지, 또 지원 횟수나 기간,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게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지원된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이 지원이 실질적으로 노조를 회사에 좀 종속시키거나 자주적인 판단을 저해야 할 만한 그런 위험이 있는지 이걸 따져보라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노조 예산의 대부분을 회사가 지원해주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주장해도 그건 자주성 침해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아주 금액이 적고
딱 한 번이고 또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개정된 법 하에서 만약에 노조가 요구해서 회사가 노조 활동에 쓰라고 차량을 한 대 사줬어요. 345번. 이건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을까요? 글쎄요, 그것도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 차량 제공은 분명히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데 이게 과연 위험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지는 좀 따져봐야겠죠. 어떤 걸 따져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차가 정말 노조 활동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뭐 특정 간부만 타고 다니는 건 아닌지 또 차량 가액이 노조 재정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건 아닌지 유지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또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노조가 원해서 사줬다 이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노조는 스스로 재정을 마련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개정되기 전 사례를 보면 좀 더 감이 올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복지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노조가 그걸 사무실 운영비 같은 일상 경비로 써버렸다. 346번. 이건 어땠을까요? 그리고 아예 사내 매점 운영권을 노조에 주고 뭐 장소나 전기, 수도 같은 것도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쓰게 해줬다면요. 네, 개정 전 기준으로는 둘 다 거의 확실하게 부당노동 행위로 봤을 겁니다. 아, 명목이 뭐였든 간에 실제로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운영비를 회사가 대신 대준 셈이니까요. 특히 그 매점 운영권처럼 어떤 수익 사업 자체를 특혜적으로 제공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이 노조 운영비로 쓰이게 하는 것은 노조의 재정적 독립성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봤습니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는요? 개정된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이런 방식의 지원은 자주성 침해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재정적으로 회사에 이렇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2020년 개정이 모든 종류의 지원을 다 허용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비 원조는 자주성 침해 위험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지만 여전히 노조의 재정적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지원은 엄격하게 보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하겠네요. 자, 이제 어쩌면 가장 논란이 많고 또 복잡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노조 간부, 특히 노조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문제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정말 헷갈리거든요. 네, 이 둘은 정말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용어도 비슷하고 둘 다 노조 활동을 하는 건 맞지만 법적인 근거와 급여 지급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먼저 무급 노조 전임자. 법조항으로는 노조법 제24조 제2항인데요. 이분들은 이름 그대로 무급입니다. 노조 업무만 전담하는 대신에 그 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는 어떠한 명목의 급여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철칙입니다. 아, 철칙이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2020년 운영비 원조 예외 규정 있죠? 그거 여기에는 적용 안 됩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은 여전히 절대 금지입니다. 정말 땡전 한 푼 받을 수 없다는 거네요? 아니 그럼 뭐 건강보험료나 이런 건 어떻게 내나요? 그것도 회사가 내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다른 직원들 다 받는 뭐 복지 혜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임자는 못 받나요?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험료는요. 노조가 자기 돈, 그러니까 조합비 같은 재원으로 개인 부담금을 마련해서 회사에 주면 회사가 그냥 편의상 대신 납부해 주는 것, 이건 괜찮습니다. 회사 돈이 아니니까요. 아, 노조 돈으로 내면 괜찮다. 네. 그리고 복지 혜택의 경우는 이것이 근로 제공과는 전혀 무관하게 모든 직원 또는 더 정확히는 모든 무급 휴직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그런 순수한 복리후생 성격이라면 전임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무급 휴직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지원 같은 거요. 네? 하지만 근무 실적과 연동되는 정기 상여금이나 성과급 351번 또는 특정 휴가비 350번 아니면 다른 무급 휴직자에게는 안 주면서 유독 노조 전임자에게만 주는 그런 금품들, 이건 전부 부당노동 행위, 즉 경비 원조에 해당합니다. 원칙은 회사 돈으로 급여성 지원은 절대 불가입니다. 아, 무급 전임자는 정말 엄격하네요. 그럼 이제 근로시간 면제자, 이분들은 다른 거죠? 노조법 제24조 제3항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법에서 딱 정해놓은 활동, 예를 들면 회사와의 교섭,
이나 협의, 고충 처리, 산업 안전 활동, 뭐 이런 노조 유지 관리 업무들인데요. 이런 활동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것도 법에서 정한 한도, 이걸 보통 타임오프 한도라고 부르죠. 노조 규모별로 연간 총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이 한도 내에서는 임금 손실 없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면제 시간만큼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거죠. 일은 안 하지만 급여는 받는 겁니다. 임금 손실 없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말하는 건가요? 그냥 원래 받던 월급 그대로 다 주면 되는 건지 352, 353번 사례? 혹시 뭐 성과급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나요? 354번? 네, 그 근로자가 면제 활동을 안 하고 원래 자기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급여 수준, 그걸 의미합니다. 아, 원래 일했을 때 받을 돈. 네, 보통은 같은 직급, 같은 호봉의 동료 근로자가 받는 통상적인 급여, 인가 뭐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상여금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도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기준과 동일하다면 받을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임금 손실 없이 받는 거지 원래 받을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하지도 않은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수당을 이분은 면제자니까 그냥 고정적으로 얹어주자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이유만으로 뭐 특별 수당 같은 걸 새로 만들어서 추가로 지급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됩니다. 이건 법에서 정한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으로 봐서 부당노동행위, 즉 경비원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도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딱 원래 일했으면 받았을 만큼만 줘야 한다. 초과 지급은 안 된다는 거군요. 그럼 좀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근무 형태가 좀 특이하다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전에 산악금제가 있던 택시기사 356번 같은 경우나 아니면 원래 교대 근무를 하던 분이 면제 활동을 하면서 주간 근무로 바뀌었다거나 하는 경우는요? 네, 그런 경우에도 원칙은 같습니다. 원래 일했으면 받았을 합리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택시기사, 산업금제 폐지 전 사례의 경우라면 뭐 평균적인 운송 수입 같은 걸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해야 했겠죠. 근무 형태가 바뀌었다면 바뀐 근무 형태, 예를 들어 주간 근무를 하는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급여 수준에 맞춰서 면제 시간 비율만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제 시간 외에 예를 들어서 휴일에 회사 일을 좀 따로 했다. 그러면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하루 중에 한 몇 시간만 면제 활동을 했는데 업무 특성상 뭐 운수업 같은 경우에요. 나머지 시간 근무를 못하게 됐다면 그냥 하루치 급여를 다 줘야 하나요? 첫 번째 질문, 면제 시간이 아닌 휴무일 같은 때 실제로 회사 업무를 했다면 그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미 유급으로 처리된 면제 시간 중에 회사 업무를 했다고 해서 또동을 받는 건 그건 이중지급이니까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후자의 경우, 예를 들어 운전기사가 오전에 한 2시간 면제 활동을 하고 그 때문에 오후 운행 배차를 못 받게 되었다고 해서 8시간 소정근로시간 임금을 다 지급하는 것은 좀 과도한 지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하죠? 네, 그래서 보통은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면제 활동일을 좀 몰아서 사용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 방학 359번, 이나 대학 강사분들 강의 없는 시간 360번처럼 원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에는 면제자 급여를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없는 기간에는 면제받을 근무 시간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급여 지급 의무도 없다고 봐야죠. 네. 다만 예외적으로 방학 중에도 특정 근로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노사 합의로 연간 면제 한도 내에서 방학 중에도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총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안 됩니다. 대학 시간 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의 제공 의무가 있는 그 시간에 대해서만 면제가 가능하고 강의가 없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 처리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급여 수준도 면제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 그 강의료 수준이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연간 배정된 면제 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럼 남은 시간을 혹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나요? 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면제 한도 내에서 실제 활동한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지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수당 같은 형태로 사후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은 그냥 소멸하는 거고요. 이걸 만약 돈으로 지급하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명확하네요.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362번. 근로시간 면제자로 활동하던 노조 간부가 해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회사가 계속 급여를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도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규정 때문에 헷갈렸어요. 네, 그런데 이 규정은 노동조합원 자격 유지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해고되었더라도 최종 판정 전까지는 조합원 신분은 유지되니까 노조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지 고용관계 자체가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 고용관계는 끝난 거군요. 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 시점 이후로는 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구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된 시점부터 급여 지급은 중단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 복잡하고 또 미묘한 지점들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사용자의 지배 개입부터 운영비 원조 문제, 그리고 가장 헷갈리기 쉬운 노조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문제까지. 들어보니 결국 핵심은 노조의 자주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합리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부당한 지원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무급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성 지원도 받으면 안 된다는 그 절대 원칙,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자는 법정 한도 내 활동에 대해서만, 그것도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 수준의 급여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운영비 원조 관련 법이 개정된 것도 무조건 금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자주성 침해 위험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취지이지 모든 종류의 지원을 다 허용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법 원칙과 판례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혹시 현장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시게 된다면 사용자의 행위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노조의 독립적인 활동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이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부당한 지원인지를 좀 더 면밀히 따져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러한 법적 규제들, 특히 재정 지원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한 이런 세세한 규정들이 과연 다양한 기업 문화나 산업 현장에서 정말 협력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그런 건강한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항상 최적의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혹시 법의 틀이 때로는 너무 경직되어서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유연하고 건설적인 대화나 협력을 오히려 좀 가로막고 있는 측면은 없을까요? 한 번쯤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더 나은 노사관계를 위한 고민까지 정말 좋은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심층적인 분석과 명쾌한 설명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오늘 저희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